지난 이야기, 루이 12세 사후 프랑스의 르네상스를 제창한 프랑스와 1세. 문화와 예술 분야에 있어서는 탁월한 능력을 보였다. 그는 만인의 라이벌 카를 5세를 뛰어넘기 위해 고군분투한다. 신성로마 제국 황제 선거에도 뛰어들고 직접 전투를 이끌어도 봤으며 이길 수만 있다면 종교도 불문했다. 그러나 경제, 정치, 전쟁 모든 분야에서 카를 5세에게 밀려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루이 12세 때부터 시작된 율리오 2세의 성 베드로 대성당 신축 프로젝트는 교황청의 재정 악화를 낳았다. 가톨릭은 천문학적인 공사비를 충당하기 위해 면벌부를 남발했고, 이로 인해 프랑스와 1세 시절 개신교가 종교개혁을 일으킨다. 가톨릭과 개신교의 첨예한 대립 상황 속에서 앙리 2세가 즉위했으나 그는 아무것도 매듭짓지 못한 채 사고사를 당한다. 그리고 세상의 지평선 너머를 바라볼 때 프랑스는 또다시 어린 왕을 두고 내부 권력 다툼을 이어갔다. 언뜻 보면 이 두 인물의 갈등이 샤를 6세 때와 같은 파벌 싸움으로 느껴질 겁니다. 하지만 엄연히 다른 점이 있었어요. 그건 바로 이 둘은 프랑스 내에서 각 종교의 수장 역할을 맡았다는 것이었죠. 가톨릭과 위그노, 종교개혁답게 프랑스 귀족들 사이에서도 개신교를 믿는 자들이 늘어난 겁니다. 물론 어디까지나 귀족 사회에서 그랬다는 것이지 왕실은 개신교의 개종을 꿈조차 꾸지 않았어요. 그도 그럴 게 그때 프랑스 가톨릭은 갈리아주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잠시 과거로 돌아와 앞에서 다뤘던 필리프 4세를 떠올려 봅시다. 그는 강력한 통일 정책을 위해 돈이 필요했고 그 과정에서 교황과 얼굴을 붉혔었죠. 과연 프랑스가 교황청에 강하게 종속되어 있었다면 아나니 사건부터 아비뇽 뉴스까지 가당키나 했을까요? 처음부터 누누이 말했듯 프랑스에게 가톨릭이란 종교적 신앙심이 아닌 왕권 강화를 위한 수단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 종교개혁의 바람에 헨리 8세와 신성로마 제국의 선제후들이 개신교로의 개종을 고민할 때 프랑스와 1세는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고, 그가 벽보 사건 이후부터 위그노를 박해했던 것도 이 이유 때문이었죠. 앙리 2세 또한 아버지를 따라 위그노를 박해했고, 호아나 3세는 프랑스 왕실의 일원이었으나 모계 쪽으로 연계되어 사실상 반개나 다름없었습니다. 문제는 앙리 2세의 죽음으로 공고했던 갈리아주의에 비집고 들어갈 틈이 생겨난 거예요. 1560년 위그노는 기주공작을 제거할 목적으로 음모를 꾸며요. 그러나 내부의 배신으로 기주공작에게 발각되고 말았죠. 그는 1200명의 위그노들을 약 한 달간에 걸쳐 공개적으로 처형했고, 시신은 마을 어귀에 전시했으며 가톨릭 세력의 잔혹함을 알리는 선전 도구로 활용했습니다. 당시 위그노의 주요 지도자였던 루이 1세 드 부르본 콩데도 사로잡아 처형하려 했는데요. 사형 집행 전 프랑스와 2세가 갑자기 중이염으로 사망하고 말았죠. 왕위는 프랑스와 2세의 동생 샤를 9세에게 넘어갔고, 이때 그동안 프랑스 귀족 사회에서 천대받던 카트린 드 메디치가 등장합니다. 한중일 3대 악녀라는 말이 있듯 프랑스에도 3대 악녀가 있습니다. 카트린 드 메디치, 마리아 드 메디치, 마리 앙뚜아네트.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타국 출신에 정략 결혼으로 남편과 사이가 좋지 못했다는 것이었죠. 특히 카트린과 마리아는 은행업으로 자수성가한 메디치 가문원이었어요. 지금이야 세월이 흘러 전통성을 얻고 자본주의가 우리의 일상을 지배하니 그들의 위대함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어디까지나 이탈리아 내에서 이름 좀 날렸을 뿐, 프랑스 입장에서 그들은 자국 내에서 귀족놀이나 하는 부르주아와 다름없었죠. 13세기에 들어 화폐 경제의 발달에 따라 인류는 돈의 소중함을 깨달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톨릭 세계관에서 금융업은 유대인처럼 천출들이나 하는 것에 불과했거든요. 이 둘이 프랑스 왕실의 시집을 올 수 있었던 까닭도 다 그들이 가진 돈만 바랐기 때문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녀는 태어나자마자 조실부모하여 든든한 백조차 없는 상태. 부모의 모든 것을 물려받아 가문의 유일한 상속자가 되었으나 당시 이탈리아는 대전쟁으로 혼란스러웠고 그녀의 재산은 곧 표적이 되기 십상이었어요. 설상가상 같은 가문 출신인 교황 클레멘스 7세마저 그녀를 보호하기는커녕 가문의 부흥을 위해 프랑스 왕실로 시집을 보내버립니다. 이 정도면 과연 카트린이 프랑스에서 어떤 대접을 받았을지 감이 잡히시겠죠. 물론 초기에는 꽤 괜찮은 시집살이를 했어요. 비록 반쪽짜리이지만 어머니가 프랑스와 1세의 사촌이었고, 문화와 예술에 관심이 많던 프랑스와 1세는 그보다 먼저 예술계를 후원한 메디치 가문과 관계를 맺고 싶어 했으며, 그때의 왕세자는 앙리 2세가 아닌 그의 형 도팽 프랑스와였죠.
1533년 프랑스 왕국의 왕자비가 된 그녀는 부유한 가문 출신답게 이탈리아의 문화와 예술 그리고 교양을 마음껏 뽐냅니다. 먼저 그녀는 결혼 당시에 데려간 이탈리아 요리사들과 식탁 도구들로 프랑스 식문화를 바꿨어요. 그때 프랑스 궁정은 식사를 할 때 칼과 손만을 사용했습니다. 주식이 빵과 고기였던 만큼 고기는 연장자, 특히 남성의 몫이었거든요. 연장자가 칼을 사용하여 고기를 잘라 아랫사람에게 나누어주면 그 사람들은 손을 이용해 밥을 먹었죠. 포크도 있기는 했으나 금과 은으로 만들어 실사용보다는 과시용에 가까웠습니다. 일부 문학에서는 포크란 이탈리아 놈들 혹은 계집들이나 사용하는 것이라 폄훼했고, 포크를 사용하는 사람을 조롱하는 코미디도 존재했을 정도였어요. 이러한 이유로 포크의 대중화는 18세기 이후에나 이루어졌지만 아직 의학 발전이 더딘 시대의 위생관념을 생각하면 큰 도움이 되었겠죠. 오늘날 프랑스의 대표 제과 마카롱도 이탈리아가 원조였으나 결혼식 이후 프랑스 전역으로 전파되어 각기 다른 모양과 맛으로 발전했습니다. 향수 또한 그녀의 작품이었어요. 그녀의 조향사인 레나드 비앙코가 파리 노트르담 근처에서 향수 가게를 열었는데 이것이 최초의 향수 전문점이었죠. 이후 1656년 루이 14세가 유럽에서 최초로 조향사 길드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면서부터 향수는 본격적인 산업의 형태를 띠게 되었어요. 그 길드의 이름이 장티에 펄프메르였는데 뜻은 향수가 밴 장갑을 만드는 사람들이었죠. 그때의 귀족에게 향수란 몸에 뿌리고 다니는 것이 아닌 액세서리에 묻히는 용도였어요. 특히 장갑에 많이 묻혔습니다. 왜냐하면 장갑의 가죽 냄새가 엄청 고약했거든요. 일종의 섬유유연제 역할을 한 거죠. 그래서 현재 전 세계에서 내로라 할 향수 브랜드 로샤스, 디올, 샤넬이 탄생한 이유도 프랑스 남부에 위치한 그라스 지역이 피혁 산업의 중심지였기 때문이었습니다. 1747년 프랑스 최초의 향수 브랜드를 탄생시킨 장드 갈리마르도 이 길드 출신이었죠. 마지막으로 발레가 프랑스에 알려지게 된 것도 그녀 덕분이었어요. 이 또한 루이 14세가 발레에 관심을 가지면서 1661년 왕립 발레 아카데미를 설립하자 발레가 귀족 사회의 필수 교양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프랑스 궁중 문화에 그야말로 혁명을 일으켰으나 도팽 프랑수아가 돌연 사망하면서 불행이 찾아옵니다. 승계서열에 따라 앙리 2세가 도팽이 되자 그녀의 지위도 왕세자비로 격상되어 귀천 상원 문제가 불거진 거예요. 더욱이 그녀는 거의 팔려간 결혼임에도 앙리 2세를 열렬히 사랑했으나 정작 그는 다른 정부와 사생활에 나왔고 그녀는 10년이 넘도록 아이를 가지지 못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자 이를 보다 못한 앙리 2세의 애첩 디안 드 푸아티에가 그에게 카트린의 침실을 자주 방문하도록 권할 정도였어요. 덕분에 이후 둘은 4남 3녀를 낳았죠. 물론 그녀가 카트린에게 선의를 베푼 것은 다 이유가 있어서였습니다. 그녀는 오랜 기간 프랑스 왕실에 몸을 담고 있었어요. 안드 프랑스부터 레오노르데 아우스트리아까지 수많은 여성 왕족들을 모셨죠. 그러는 동안 분명 왕실의 생리를 몸으로 겪고 느끼며 깨달은 바가 있을 겁니다. 앙리 2세 또한 자신을 어머니이자 애인이자 평생의 동반자로 여기니 굳이 왕비의 자리를 욕심내지 않았을 거예요. 다만 너무 거물급이 오면 부담스러우니 자신과 육촌관계이면서 타국 출신인 카트린을 내세워 자신은 편안한 여생을 살아갈 요량이었겠죠. 실제로 그녀는 카트린과 경쟁관계였음에도 두 사람의 결혼을 적극적으로 지지했고 카트린이 아플 땐 옆에서 지극정성 간호했으며 남들이 카트린을 손가락질할 때 그녀는 항상 저 자세로 그녀를 지켜주었습니다. 그러나 붙는 불에 기름 끼얹는 일이 벌어졌어요. 1547년 하나뿐인 며느리라고 자신을 예뻐해주던 프랑수아 1세가 사망하고 말았죠. 더 이상 눈치 볼 사람이 없어진 앙리 2세는 노골적으로 카트린을 차별하기 시작합니다. 둘 사이에 낳은 자식들은 전부 디안에게 맡겼고 대회 행사에서 항상 디안을 끼고 다녔으며 대놓고 애정 행각을 벌이는 등 그녀에게 모욕감을 줬어요. 여기에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슈농소 상마저 디안에게 선물했고 후에 국정을 어지럽힐 기즈공작에게 디안의 딸을 시집 보냈으며 디안이 중년이 되었을 때에도 변치 않는 사랑을 맹세하기 위해 그녀를 발렌티아누와 에탕프의 여공작으로 임명했죠. 사랑하는 남편마저 그녀를 차별하자 며느리마저 그녀를 피렌체 출신 장사꾼이라 지칭하기 시작했습니다. 스코틀랜드의 공주이자 프랑스 2세의 약혼녀였던 그녀는 프랑스로 시집 온 뒤 카트린의 총애를 받았음에도 그녀의 출신을 운운하며 무시했어요. 프랑스와 2세도 아버지를 닮아 마리에게 푹 빠져 어머니는 뒷전이었죠. 그녀는 결국 흑화하고 말았고 앙리 2세와 프랑스와 2세 모두 급사하자 드디어 복수의 시간이 찾아왔습니다.